이제 그림을 제가 AI로 만든 건데요. 어린이날의 취지에 대해서 제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대한 책이 표지이긴 한데 이제 무슨 뜻인지는 조금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짜 숨겨졌던 어린이날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일제에 의해서 왜곡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잘못 전해졌는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원래의 참 취지를 현대에 맞게 잘 개선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어린이날이 생긴 시대는 이제 일제시대잖아요. 어린이날을 촉발시킨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유교주의 폐단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도 이 자료를 보니까 아이들 삶이 너무 힘들었겠더라고요. 일단은 존재가치 자체를 가장 낮게 여겼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름이 없었던 것들, 아무개, 개똥이, 개머슴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너무 존재가치가 없이 이제 가사노동이나 농사일이나 이렇게 노동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상황들이 너무 이제 비참했던 것들을 제가 자료를 좀 확인을 했고 더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것은 너무 가난해서 이제 굶어야 되니까 노동만 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내일도 희망이 없이 굶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부모한테 물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날로 가서 자살하고 운명을 달리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와 있는 것들을 봤고요. 특히 여자아이들에 대한 차별도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호랑이가 물어갈 뭐 뭐 아유 저 따위 응? 뭐는 죽어도 좋으련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폭언을 했던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한강다리에 가서 투신한 아이들에 대한 이제 기사들도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문맹률이었는데요. 이제 당연히 배울 때도 없고 가르칠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균 문맹률이 한 74% 가까이 정도 됐었고 여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98%에 가깝게 다 문맹이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집에서 일만 하는데 거기다 덮친 격으로 일제가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동원을 했던 것은 공장인 거죠. 그러니까 산업 근대화와 함께 이제 공장들을 이제 막 짓기 시작하면서 그 거의 전국의 한 7, 80%의 어린이들이 다 공장 노동자로 일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 4살 그 강제노동 나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12시간, 연령이 15살 넘어가게 되면 15시간까지도 일을 하는데요. 오전 오후 15분 두 번 딱 쉬고 점심시간 30분. 뭐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매질당하다가 그냥 쫓겨나고 치료도 못 받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와 있고요. 또 그 해외의 탄광촌이나 뭐 이런 곳으로 강제 징집돼서 간 경우에는 죽어서나 돌아오거나 아니면 불구가 되어서 돌아오거나 정신착란증이 있어도 그나마 살아 돌아오면 다행인 뭐 이런 상황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공, 뭐 산업전사 뭐 이렇게 축혀 세우면서 일제가 우리 어린이들을 강제노동에 전부 다 동원을 시킨 학교를 다녀도 1년에 방학 빼고 주말 빼고 거의 주 5일, 6일은 농사일에 동원이 된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지 않거나 보통 학교를 졸업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방쪽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이들이 다 시골에서 도시로 떠나서 뭐 산업 노동자로 이직을 해가거나 아니면 해외로 징집돼서 가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린이집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근대 아동 문학을 보면 대부분 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런 얘기도 있고 잃어버린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엄마가 돌아가신 얘기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이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독립운동하던 오빠를 그리던 노래인데 이렇게 다 가족이 산산이 해체가 되면서 동요에도 이제 그대로 이런 상황들이 반영이 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린이날이 생기게 된 이런 시대 배경 중에서 강제 노동의 상황을 하나 말씀드렸고, 그나마 강제 노동 만 하지 않고 보통 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그 식민 양성을 목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노동자와 군인
으로서만 필요한 아주 낮은 차원의 지식만 가리키게 했던 이런 제한적인 상황들 뭐 다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기정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분이 기자 출신이라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상황들을 잘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애통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문맹이 아닌 어린이들이 70만 명밖에는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600만 명 중에 53만 명이 다 눈뜬 장님이 될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런 그 문맹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런 시대 상황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시대에 어떤 특정한 어린이날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등장하기 이전에 오래전부터 사실 이어져 온 상황들이 있었고요. 저러던 차에 3.1운동이 발생을 하고 3.1운동 이후에 민족자강과 뭐 실력 양성에 대한 의식들이 고취가 되고 전국적으로 자발적인 교육운동들이 확산이 되잖아요. 네. 이러던 차에 전국적으로, 뭐랄까요. 또 제대로 갖춰진 조직이라고 할 수 없는 동아리 형식 비슷하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불교에서도 그렇고 크고 작은 어린이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천도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제 세를 가진 종교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 천도교회에 천도교 소년회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생겨나면서 이제 자발적인 만세운동을 어린이들이 벌이게 되는데 진주에서 만세소년 사건이 발생이 되고 그것 때문에 김기정 선생이 안 그래도 당시에 그런 3.1운동 이후에 민족자강운동으로서 식문화운동을 천도교 청년회가 주도를 하는데 이 식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타협적 민족주의 노선에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무력투쟁하지 않고 의식개벽, 뭐 사회개벽, 민족개벽, 그래서 문명창조 이렇게 가겠다. 그런 어떤 계몽과 문화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운동을 벌이는 건데 그래서 그 대상을 이렇게 7가지 부문으로 잡고 그중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어린이 해방운동이라고 당시에는 조선소년 해방운동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단계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가겠다. 신문화운동의 어린이 버전이 조선소년해방운동이고, 조선소년해방운동의 주요 사업이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날의 취지와 목적은 신문화운동의 취지와 목적과 이제 일치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신문화운동을 펼치던 중에, 같은 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진주소년회의 만세사건이 터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전 선생이, 이건 우리가 펼치려고 하는 이 개벽운동, 신문화운동과 합치되는 그런 어린이들의 사건인데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각해서 사회개벽의 운동을 펼친 사건이다라고 해서 이런 가히 축하할 만한 소년기의 자각이다 하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신문화 운동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전국의 어린이 그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만세 사건에 대한 이런 행위들을 이게 전국 단위 조직으로 좀 묶어내고 이끌어 갈 거냐, 지도해 줄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의무나 어떤 책임감들을 느끼시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기셨는데요. 김기정 선생님께서 어린이들이야말로 그동안 이제 눌려 있었던 풀이지만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존재가 없는 그런 최하위의 계층이었지만 기성세대와 동일한 사회 주체, 사회 인격체이자 사회적 어떤 역할을 하는 사회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 격상시키는 교육운동을 펼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게 돼요. 그래서 천도교 청년회가 신문화운동을 주도를 했는데요. 천도교 청년회 산하에 천도교 소년회를 두면서 천도교 소년회를 1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이런 서로 공부하고 서로 돕고 같이 사회적 활동들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가 1주년이 되던 해에 어린이날을 천도교 소년회 1주년 기념 사업 겸 해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그 어린이날을 만들어낸 신문화운동의 취지가 천도교 소년회의 취지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이제 구체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사랑하며 서로 도와갑시다라고 하는 이 아주 짧은 표어를 그 신문화 운동의 취지가 두 문장에 다 사실은 이제 압축을 해서 들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날은 뭐 개인의 어떤 인격 존중, 아동의 인권 해방, 뭐 이렇게만 사실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이제
상황과 연계해서 우리가 보면 당연히 어린이들을 사회 주체 격상시키고 인정하자라고 하는 어린이들의 사회 주체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사회 조직을 꾸려내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 스스로 사회적 주체로 성장하게 하자. 이것이 천도교 소년관 운동의 취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조들을 보면 뭐 이런 것들인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어떤 그 과제들은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의 사회적 권리와 역할들을 하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당시 상황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강제노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소년해방운동의 가장 현실적인 목적은 당시 어린이들의 강제노동을 폐지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대화된 동학사상이죠. 천도교의 교육 사상에 입각해서 어린이들의 인격적인 존중을 이뤄내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근대적으로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나 시설들을 마련하는 거, 이렇게 가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펼쳐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사업을 어린이날과 어린이집을 발간하는 사업으로 가지고 가는데요. 어린이날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것들을 알려내는 대중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펼쳐지게 되고,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로는 이런 어떤 소년해방 운동의 취지를 잘 지속적으로, 면면하게 이제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서를 발간하게 되는데, 그게 어린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어린이지, 지난번에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못 들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다음 기회에, 예, 들으시기를 좀 바라겠고, 왜냐하면 저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날을 잘 이해하시려면 어린이지를 읽으셔야 되고, 또 어린이지를 잘 이해하시려면 어린이날을 같이 읽으셔야 돼서,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시대 배경과 계기에 의해서 어린이날이 천도교 소년회가 주관하면서 천도교 소년회의 총재였던 동시에 식문화 운동을 주도하는 천도교 청년회의 수장이었던 김기전 선생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기획이 되고 이제 조직화되면서 일이 전개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어린이날 하면은 방정환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때 손병희 교주가 동학을 근대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당시에 가장 큰 천도교의 과제로 알고 천도교의 젊은 그 똑똑한 엘리트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방정환 선생은 일본에 유학을 가신 상황이었죠. 1920년, 21년, 22년까지. 1일 어린이날이 열렸던 1922년조차도 방정환 선생님은 일본에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만 계셨던 것뿐만 아니라 뭐 박래홍이라든가 러시아로 유학을 갔던 분들이라든가 유럽으로 유학을 갔던 분들도 당시에 다 국내에 안 계셨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국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총괄 지휘하던 김기전 선생님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이제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혼자 하신 것만은 아니고 당시에 뭐 대단한 조직력과 영업력과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들의 역할을 또 협력해서 선도계 청년의 엘리트들이 같이 일을 이제 이뤄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이 없어서 이런 선생님들도 조선소년해방운동의 주축들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 식문화운동에서 또 쭉 이어져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손병희가 천도교 청년회에 지시한 동학의 근대화 과제를 학문적으로 총괄하고 수행하고 동학의 독자적인 기준에서 정립해낸 사람. 그 사람은 김기전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동환 선생님하고 두 분인데 이 소년해방 운동에 관해서는 김기전 선생님이 거의 뭐 독자적인 영향력을 저는 미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기전 선생님은 워낙 글이 없어서 연구 자료도 없고 또 사실은 에서 마지막으로 비명 행사하신 말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지 못했는데요. 선생님도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시면 그래도 다행히 김기전 전집이 1, 2, 3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시면 그동안 그 글이 묻혀져 있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김기전 선생님인지도 몰랐고 김기전 선생님이 주인공인지 몰랐기 때문에 겉으로 단순하게 방정환 선생님의 시각에서 어린이날을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들을 인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김기전 선생님 짧게 소개드렸고요. 그래서 이 김기전 선생님이 아까 이제 소년해방운동의 기조에서 또 현실적인 그 과제의 강제노동 해방이 제일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됐는데 이유는 이거죠.
5월 5일이 아니라 맨 처음에 이제 5월 1일이었잖아요. 1928년부터 5월 5일로 바뀌게 되는데 어린이들의 강제노동 해방 부합하는으로써 노동절과 맞추어서 어린이날을 5월 1일로 정한 거예요. 이거 추측한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기사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5월 1일이 어린이날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들 참된 어린이 책 뒤에 부록에 보시면 김기정 선생님이 직접 쓰신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데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 노동절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당시에 유럽에서도 신교육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벌어졌잖아요. 세계대전 겪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서구 문명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면서 어떤 전환들을 시도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유럽에서도 신교육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영국에서 5월 1일 날 봄의 생명들이 피어나는 것들을 어린이들과 같이 기리는 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5월제라고 불렀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함께 이 5월제를 기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이제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5월에 중부에서도 뭐 단오를 통해서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고 기리고 있지 않냐. 5월에 그 새로운 생명들이 우쭐우쭐 피어나는 것처럼 어린이들도 그 자연 속에서 함께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 명백하게 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린이날 무슨 내용을 얘기했느냐. 어린이날의 내용, 방정환 선생님이 서양의 어린이 인권운동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 한 개인의 인권 존중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왔는데 그 깊이를 보면 이제 김기정 선생님의 교육사상을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아주 탄탄한 생태 철학과 그것을 생태 교육학으로 이어내신 학문 체계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 학문적인 중심 주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일제 침략을 받게 된 전 세계의 제국주의의 행보들, 그 안에 우리가 이제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문명사적으로 통찰해 내시는데 이게 다 서구의 자연의 그 자연 지배적 생태론 그리고 그것을 그 제국주의적인 사회 진화론 이어간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대 전수하기 위한 정당한 이론으로서 그 교육 진화론, 에듀케이셔널 다이니즘으로 쭉 끌고 간 이제 그 패러다임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신문화 운동은 그러한 거대한 반생태적인 서구 문명의 철학에서부터 제국주의 침략 행위까지를 통으로 보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그 근대 사회에서 그렇게 일어난 서구의 반생태적인 그 논리의 핵심 뭐냐라고 했을 때 다윈주의 진화론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응하는 굉장히 도덕적인, 생태적인, 영성적인 진화론을 그 천도교가 정립을 하게 되는 거죠. 김기정 선생님이. 그래서 그 개벽 창건사가 사실은 신문화 운동의 그런 진화론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은 그대로의 일물로서 진화를 시작하였도다. 있은 거 없음을 갈라내고 태양계를 조직하고 만물을 내었나니 이것이 곧 우주의 개벽이며 사람은 신이 진화한 자로 만물을 대표해 사냥을 시작하며 농업을 경영하며 상공업을 일으켜서 진화에 진화를 더하는 중 오늘날 이 세계 대개조를 하는 혁신의 기운을 맛보게 되었나니 이것이 곧 개벽의 개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 사람이 신의 진화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내천주의로 인간 존재를 푸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소년해방운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 소년해방운동의 정통성을 잇고 있는 5월해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우리는 사회 진화 법칙에 의해서 소년 총연맹을 체결하고 공존 공영의 정신으로서 경성소년 사업의 증진을 도모한다. 상부상조의 주의로 인류 공존의 사상으로서 시대조리에 순고조하여 소년연맹을 완전 충실히 달성고자 한다라고 하는 천명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5월에는 조금 이따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요 소년 해방운동 단체들이 갈라지면서 생겨난 단체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명사적인 그 반생태적인 진화론에 대응하는 그런 생태적 진화론의 근거에서 나온 문명 대한 교육운동이었다라고 어린이날을 볼 수 있는 정확한 근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을 보셔야 어린이날도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에 관련된 자료 문건들에는 별로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고 요거를 아주 면밀하게 가리키기 위한 글들이 어린이집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 공탁 선생님이 쓰신 글을 보면 인류는 어둠에서 광명으로 진보해왔고 사람은 동물에서 하늘림으로 진화해가는 중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니까 희망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힘차집니다. 희망 가운데 움직입시다. 그리고 뭐 같은 다른 어린이 운동가 분들은 제가 여기에는 실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 하늘의 힘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하늘의 힘을 가집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어린이 버전으로 그런 생태적인 도덕적인 진화론과 인간의 위상 이것들을 되게 쉽게 잘 풀어서 쓰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들에서는 누런 별을 걷어들이고 산에서는 밤송아를 익어서 빨간 아람을 주워오게 됩니다. 뭐 하나리 미라처럼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1,000만 개의 자손이 번져서 자연 전체에 그런 밤송이를 내고 별을 풍성하게 내어주면서 자연 전체를 영원히 이어가는 것처럼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이 수명의 한이 있지만 인류의 역사는 무궁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인류를 행복스럽게 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뿌리시는 억만 년을 가도 썩지 않고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인류 역사의 시가 되십시오. 밤 한 개, 벼 하나리 영원히 번식하려는 시가 되시죠. 굉장히 생태적이죠. 이 자연의 순환 원리를 인간 사회에서 어떤 인간의 어떤 가치, 이것을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이제 성장시켜 가느냐라고 하는 그 논리로, 교육의 논리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데 말을 참 쉽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린이날이 사실 1년에 한 번 모이긴 했지만 1년 내내 이 어린이집에 이런 글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학습시키고 같이 실천하고 생활하고 하면서 이게 의식을 점점 계몽시킨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어린이날 모여서 이제 총화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저런 내용들을 어린이날은 어떻게 선포했느냐라고 하면 그 2년에 처음 공표한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리고 지금도 이제 반복된 것처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2021년에는 천도교 소년회가 만들어졌고 그 1주년이 되는 해에는 천도교 소년 주최로 열었고 어린이날을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는 해에는 그때는 방정환 선생님이 들어오시게 돼요. 그리고 다른 어린이 운동가들도 많이 합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전국 단위 운동으로 펼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천도교 소년회 자체가 천도교인 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도교인, 비천도교인, 일본인, 조선인, 심지어 모든 조선에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경계 없이 전부 다 그 천도교 소년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고 같이 도움을 주고 범민족적인 세계 일가주의라고 하죠. 세계 인종들을 다 한 가족으로 보는 이런 어떤 철학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년운동도 천도교 소년회에 국한되지 않고 이거 전국 단위의 그런 조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1923년에는 전국 단위의 어린이날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소년해방운동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해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그 기조와 사상으로는 천도교 소년회 때부터 발표되는 것들을 이어나가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전문들을 보면 이제 애들 잘 씻기고 먹이고 뭐 이렇게 뭐 해주는 것들 생활 환경들을 잘 챙겨주는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만한 것들은 이게 동학의 사상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이죠. 당시에 그런 어떤 다윈주의 사회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은 지배와 경쟁, 뭐 소멸, 배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항하는 가치로서 공경, 협동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동학은. 그래서 서로 존대합시다. 어른들한테도 존대하고 여러분들끼리도 존대하세요. 그러면서 경어 쓰기, 존댓말 쓰기 운동을 이제 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천도교가 굉장히 뛰어난 건 뭐냐면 경물 사상에 입각해서 여러분들 꽃이나 풀도 사랑하고 동물도 잘 보호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김기정 선생님 경우에는 존댓말 쓰기를 아주 철저하게 쓰셨다고 해요. 이게 상상이 철저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방정환 선생님을 흉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 기록들을 보면 방정환 선생님 스스로도 그래요. 아, 김기정 선생님은 존댓말 너무 잘하셔. 근데 나는 아직 잘 못하겠어.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일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기리고 축복하는 이런 역할과 의무, 권리를
한 개인의 가정, 부모에게만 딱 국한시켜서 그냥 가둬놓는 거죠. 그 이상 어린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지거나 관심하거나 이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데 이 처음 생긴 어린이날은, 이 어린이날은 문명창조의 주체를 전 사회가 받들어서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동포 전체가 일심으로 기려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게 인류 전체의 명절로까지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와 기성세대 전체의, 나라 전체의 명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이는 유일한 대규모 전국 행사를 이제 확산이 그래서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23년에는 거의 똑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계속 다 이어가고 있고, 이것이 하나 더 늘죠.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가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어린이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달라라고 하는 이 문장은 뭐냐면, 그 동화기 이야기하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실은 동화기 핵심 사상은 시천주 사상이잖아요. 그 하늘님을 몸 안에 모시는 우리가 우주 최고의 신성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인간이 깨닫는 그 과정, 그것을 사실 이제 교육 과정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천주, 몸 안에 하늘님을 모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최시영에 가서 하늘님을 기르는 것, 양천주, 이렇게 가요. 근데 양천주도 사실 기른다라고 하니까 있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누구를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더 진화해서 손병희하고 그 김기정 선생님한테 가서는 각천주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훨씬 더 주체적이죠. 그래서 뭘 깨닫느냐? 내가 하늘님이라는 거, 내 안에 하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가장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상태에서 잘 깨달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가 어린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의 약속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선생님들. 우리가 저 어린이 해방선언 23년 저 하나만 봤는데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읽어볼게요. 이거 어린이날 좀 이렇게 학교든 유치원이든 써서 좀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른과 어린이 모두 서로에게 존댓말을 씁시다. 자치정신을 기르고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나갑시다. 그리고 꽃과 풀,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친애합시다. 어떤 어려움에도 씩씩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한 이 5개 정도가 압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어린이지에 나와 있는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되게 스케일이 커요. 세계의 장래의 주인공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당신들은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공경사상들, 감사 이런 것들 가리키고요. 또 협동과 사랑 이런 것들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영리한 사람, 새로운 사람, 튼튼한 사람, 용감한 사람, 참다운 사람이 되라. 이것도 되게 씩씩해요. 남에게 지지 말고, 굽히지 말고, 울 줄 알고, 분해할 줄 알고, 뭐 의리 있고, 계속 협동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현대 어린이들한테 뭐 학교든 가정이든 해주는 이야기는 단 하나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 차원 나는 자유,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 출세의 권리를 확 획득하기 위한 자유, 이런 거 이상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7가지를 실행합시다 하면서,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더 나은 좋은 사람이 되자. 어떤 글에는 여러분들 성실하게 열심히 사세요. 근데 그게 산업사회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노동자로서 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데 성실하세요. 이런 이야기들,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요즘 현대 어린이 교육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런 이야기들을 어린이날 이제 공공연하게 해줬다. 그리고 그 어린이지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수십 년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제 어린이들한테 교육해왔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뭘 했냐라고 하면 주로 행사들이 이게 어마어마해요. 첫 번째 어린이날부터 종로에서 모여가지고 기행진을 하는데 한 2만 장 정도 이제 선전지를 막 뿌려요. 지금 보여드린 선언문들이 써 있는 것들을 막 가가고 방문하면서 뿌리기도 하고 저렇게 어린이날 길을 들고 네,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기행진이 어린이날 행사의 가장 이제 상징적인 행사이고요. 이 두 번째 행사에도 마찬가지로 이 행진들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 책 가지고 계시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이제 어린이날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어린이 단체들도 규합이 되고 또 이 천도교 청년회들이 의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조직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년 단체들을 막 늘려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행사로 이제 발전이 하게 되고요. 전 1년 만에 두 번째 어린이날이 되자마자 선전지는 한 20만 장? 그리고 서울에서만 천도교당에 어린이가 한 1000명 정도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제가 깜짝 놀래요. 애들에 대해서는 뭐 유치원 애들, 어린이들이 뭘 하겠어 하고 별로 이렇게 제재를 안 취했다가 저 정도까지 상황이 돼 버리니까 부랴부랴 와가지고 행사 못하게 하고 뭐 트집 잡는 거죠. 니네 왜 이거 선전지 배포한다고 미리 신고 안 해서 못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시키고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행사를 진행을 하죠. 여기 사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녁에는 또 이 기행진 끝나고 나서 순도교당에 모여서 노래도 하고 동요도 부르고 동화도 하고 하면서 축하 행사들을 이제 여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 저렇게 어린이의 공식적인 행사들을 기행렬과 축하연 위주로 했었는데 그 나머지 작은 행사들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면서 즐기는 것들은 일단은 친구들과 엉켜 놀아라를 강조해요. 엄마 아빠하고 혼자 선물 사고 놀지 말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놀아라. 그리고 자연에서 뛰어놀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꽃놀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거 아까 영국에서 꽃놀이, 꽃제사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이제 유사하게 우리 이 어린이날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꽃들을 키워서 갖고 와서 그 꽃말 이름을 얘기하고 그 꽃에 대해서 어떤 뭐 스토리텔링 얘기 나누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꽃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거 현대에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행사였는데, 가정에서 축등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축하하는 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네 집 아이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잘 자라라고 축복하는 말. 근데 그 축복하는 말이라는 게, 뭐, 그 일반적인 출세주의가 아니라 새 시대의 주인이 되라. 그 어린이날 선언문에 써 있는 말들 있죠. 네, 그것에 근거한 그런 말들을 써서 하루 종일 그 어린이날 달아두는 거죠. 네, 요거는 정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고 나면 어린이들이 어른들한테 자기 생명을 축복받았잖아요. 어리다고.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 밖에 나가서 막 놀면서 그냥 뛰어노는 게 아니라 자기 한 형제로 자라고 있는 자연의 작은 풀과 꽃과 나비와 벌들에게 또 똑같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잘 자라라, 내 형제들아, 내 동생들아,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 기행사하고 요 세 가지 정도는 좀 다시 좀 보고 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요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선생님들. 근데 이제 여기가 제일 논란이 되고, 선생님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렇게 훌륭한 어린이날이 왜 오늘 처음 들어요? 그쵸? 예, 왜 우리 몰랐나요? 성공적으로 잘 계승되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원래 큰 나무가 벼락 맞아서 이제 쓰러지는 확률보다 그 내부에서 생긴 작은 벌레들에 의해서 갈가져서 쓰러지는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제에 의해서 이 어린이날이 없어지게 된 이제 그런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상황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에 가서 사회주의도 가지고 들어오고, 유럽에서 또 이 자유주의라든가 사회 진화론, 또 러셀의 사회 개조론 같은 것들도 가지고 들어오고, 강정화는 또 일본에 유학 가서, 유럽의 자유주의가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정치색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완전히 일제화된, 저는 변태화된 자유주의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자유주의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각자가 믿는 어떤 그 선진적이다라고 보고 그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그 스펙트럼이 다 다른 거예요. 네, 이 세 가지의 하나, 둘, 셋, 그리고 천도교. 그 수운주의라고 하거든요. 최재우 선생의 동학의 정통성은 사상적으로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김기전 선생님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 김기전 선생님이 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상들을 다 독자적으로 정리를 해내시는데, 이걸 어른이 운동으로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새싸움이 되는 거예요. 새싸움이. 이게 사회주의를 전개하는 이게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계속 커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어떤 전략으로 자기들이 이제 취하기가 굉장히 좋았었던 것이고, 방정환 선생님은
다짜고짜 처음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시는 선생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뭐랄까, 좀 친일 성향이 좀 강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은주의 김기전 선생님이 그렇게 탄탄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펼친 그런 천도교 소년해방운동의 어떤 교육사상과는 좀 거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유럽에서 넘어간 그런 자유주의 교육 문화운동, 개인적인 어떤 자유의 표현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림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 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이 정도였던 문예운동들을 우리나라 소년해방운동의 주된 내용 펼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네, 싸움이 이제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 2년 사이에 굉장히 전국의 그 소년운동 단체들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300여 개 정도, 통계에 따라서 500여 개까지 단체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행사 날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행사의 어떤 본질이 퇴색이 되는 거예요. 뭐 장사꾼도 들어오고, 뭐 팔고, 어린이날의 취지를 잘 모르고, 놀자판이기도 하고, 이렇게 또 사회주의대로 거기서 막 또 이렇게 뭐 자기들 또 선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재정리하고 가자라고 해서 조직 재정비를 제안을 하죠. 그래서, 5월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만들자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선생님들 이 5월에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가 되시잖아요. 너무 양쪽으로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5월에를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방정환 선생이 지도부인데, 뭘 하냐 하면, 전국에 있는 소년단체 운동들한테 공식적인 지도부의 통로를 통하지 않고, 다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린이 문해 운동을 막 펼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우후죽순이 되고 사실은 이제 사상 통일이 안 되고 이게 사업도 다 뭐 중구난방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방정원 선생님은 굉장히 영웅주의적인 이런 어떤 사업 전개를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잘 돼가지고 질적으로도 좀 잘 정리하고 하고 가자고 하는 이 마당에 소년운동의 취지를 틀어버리는데 세력화하는데 그게 더더군다나 소년운동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이거를 일제식 자유주의 문예운동으로 펼치려고 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비판들이 일게 돼요. 그래서, 네, 그러는 와중에 싸우니까 1927년에 둘로 이 어린이 단체가 갈라지게 돼요. 이게 그 사진인데 비행진을 따로 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 방정환 선생님이 소년운동 해방 진영에서는 천독에서 돈이 많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는 문화운동 전략을 펼치는데 이 조선 총독부가 굉장히 교란 작전들을 펼치잖아요. 우리 내부가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부 분열 세력들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지원하는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방정환 선생님과 어느 정도 연계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방정환 선생님이 알던 모르던 직접 뭐 타협을 하셨던 안 하셨던 일제 입장에서는 어린이 운동을 문화통치의 수단으로 이어가는데 가장 적합하게 협조할 수 있는 인물이 방정환이라고 판단했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쨌든 27년부터 뭘 하냐면 방정환 선생님과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방송국 오고 뭐 돈잔치를 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애들한테 선물 엄청나게 풀고 뭐 군악대 풀고 여흥회도 엄청나게 하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가능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1927년, 네. 조선총독부에서 신문 기사를 냈는데, 우리가 방정환 천도교 소년의 요 팀하고 같이 어린이날 운동을 같이 연합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날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일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어린이날을 연구하는 연구단체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5년 몇 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조선의 어린이날을 잠식할 수 있는 일제식 어린이날을 잘 기획을 해서 이제 펼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정환 측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올해는 뭐가 조금 준비가 덜 돼가지고 내년부터 하기로 했어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네.
일제와의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둘로 나눠져 있다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뭐 하는 거냐, 이 좋은 어린이날을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비난이 너무 거세지고 또 때마침 27년에 신간회가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민족주의든 할 것 없이 전국의 독립운동 단체들, 민족주의 노선들 다 대동단결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천도교의 이 갈라졌던 두 소년운동 단체들도 다시 합치게 돼요. 그런데 요때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시 합친 상황에서 김기전 선생이 중국을 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 소년운동의 중심축이 자리가 비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틈을 타서 방정환 선생이 5월회를 장악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5월회를 심지어 해체를 시키죠. 본인에 대한 비판들이 너무 심하고 뭐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독자적인 소년해방운동을 이제 펼쳐 나가시는데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빠져나간 그 5월가 다시 이제 조직 정비를 하면서 원래의 아까 이제 5월에 뭐 우리 사회 진화에 따라서 인류 변형과 뭐 그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상 기조를 그대로 이으면서 이제 다시 재정비하자라고 해서 조선소년 총동맹이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일제가 동맹 너무 말이 세 해가지고 못하게 해서 조선소년 총연맹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이어나가는데 이게 뭐 그냥 모여서 그 전국 1차 임원회 회의, 대표자회의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활동하러 다니다가 이 핵심 멤버들 40명이 전부 다 검거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해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년해방운동의 정통파들이 해체됐다라고 할까요? 예. 이제 그러면서 주축 세력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29년부터 3.1운동 10주년 기념해서 또 어떻게 뭘 해보려고 했는데 또 미래 발각되고 뭐 하면서 엄청나게 대대적인 그 소년운동 단체들 이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때마침 이 친일파 최린이 신간회를 이제 흡수하려고 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이제 세력을 약화시키는 운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성공해요. 예. 그래서 이제 소년운동계에서도 그런 정통파들과 그 강정환 선생과 색동해, 이 일본 유학파들이 둘이 충돌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사실은 천도교 청년회가 천도교 소년회의 주 멤버들이었거든요. 개벽사들의 멤버들도 다 중첩되는 인물 구조였고, 그러면서 천도교 청년회도 뭐 내선일체에 동조하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선언문을 내고 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이게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손병희의 둘째 사이 또 친일 그 천도교 소년회의 방정환을 위시한 그 일본 유학파 세력을 등에 업고 같이 합세해서 이제 그 천도교 내의 어떤 그 지도부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돈이 많았어요. 근데 김기정 선생과 사회주의 파들이 한 70% 정도 대치하면서 그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 자금을 싹 대줘요. 그러면서 합의 보는 거죠. 친일 노선을 걷는 것으로.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소년운동 정통파와 방정환 선생님 파들하고 대통합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다시 전국 단위의 어린이 운동 단체를 규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둘로 나눠져 있던 거 합치자라고 하는데 그 계속 대척점의 핵심에 있던 요 재경 소년연맹만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또 다 같이 해요. 하는데 이게 다시 어린이날을 잘 이룰 수 있는 세 번째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방정환 선생은 1년 만에 다시 뭘 얘기하냐면 이 다시 합쳐진 어린이 전국 조직을 어린이날을 준비하는 어린이날을 준비하기만 하는 단체. 로 이제 만들자. 이거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죠. 소년해방돈 전체 조직 구조를. 그러면서 전조선 어린이날 중앙연합 준비회. 뭐 이거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전국에서 다 들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려면 아예 어린이날 하지 마라. 때려쳐라. 뭐 이런 되게 거센 네, 반발이 이제 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만주사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열악해지는 거예요. 소녀운동 단체들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소녀운동을 펼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거죠. 군인 위안부로 징집되어 가고, 뭐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이제 가져가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런데다가 31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름 그래도 투쟁의 구심이었죠. 뭐, 우리끼리 갈등을 하긴 했지만, 어린이날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축을 차지하셨잖아요. 근데 방정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김기전 선생님조차도
이분은 되게 양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죠. 어쩔 수 없이 타협적인 민족주의 노선을 펼치면서 출판, 뭐 교육 사업도 펼쳤지만 비타협적인 신간에 천도교 자체가 그렇게 양자적인 노선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 비타협적인 독립운동을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오심당이라고 하는 비밀 조직을 결성을 하셨는데 이것도 발각이 돼가지고 전부 다 이제 검거가 되고 이게 양쪽 진영이 다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4년에 어린이집 그 교육지 있잖아요. 그것도 강제 폐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33년에는 아예 어린이날 행사를 원천 차단을 하는데요. 요 30년대 이야기들을 기사들을 보면 28년부터 일제식 어린이날을 이제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일제 어린이날에 가가지고 뭘 하는 건 다 괜찮아요. 대부분 다 문화 행사예요. 선물 사고, 풍선 날리고, 동화 대회 하고, 동요 부르고, 요런 거. 그, 강정원 선생님이 하시고 싶었던 거. 그거는 괜찮은데, 기행렬을 하거나, 소풍을 가거나 하잖아요? 그럼 체포를 해갔어요. 9살, 8살, 10살, 요런 애들을. 가차없이 전국에서 모든 어린이들을 체포를 해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참, 그걸 체포해가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날이 왜곡된 이 한 갈래. 이게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문예 행사만 하는 것들이 뭐가 문제야? 지금 현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뭐 아이들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놀게 해주고 선물 사주고 사랑해주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 하게 하고 원래 이런 우리 그것부터 기억을 되짚어 보시자고요. 그 서구의 반생태적인 다인주의라든가 제국주의 뭐 이것들에 저항한 그 위대한 정신들 그 행위의 상징으로서의 기행진이라든가 이것들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소년해방운동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프지만 36년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일제가 끊임없이 변절시키죠. 그렇게 해서 소년운동 단체 82% 정도가 소멸이 되고 천도교 소년운동을 주도했던 천도교 청년들의 그런 집단들도 순수한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일제의 또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친일단체로 흡수가 돼 버리게 돼요. 이 와중에도 애들은 뭐 일제 학교에서 이제 국가 부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뭐 거부하기도 하고 그 어린이날 행사에 체포해서 끌려갔는데 뭐 또 그래도 또 어린이날 행사 기회 행사를 막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깝게 이 37년에 어린이날 이제 강제 폐지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내부의 갈 때문에 어린이날이 제대로 이제 계승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현대 어린이날을 우리가 잘 계승하기 위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 이제 방정환과 사회주의자들이 어린이날을 다 무너뜨린 것처럼 말은 이렇게 썼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어쨌든 내부의 3주체들 중에 2주체였기 때문에 큰 역할들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갈등만 하다 끝나게 한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방정환이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또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방정환에 대한 어떤 의문들, 의혹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글쎄요. 저도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1922년에 우리가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를 할 때에도 같은 날에 일본에서 색동예하고 방정환 선생은 따로 색동예 창단식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문헌을 보니까 일제로 이제 건너간 조선 사람들의 삶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특히 그 가정에 어린이들은 더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 그 사정을 알고 어떻게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막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제 일본 유학파들이 이제 색동의 중심으로 결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 진정성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아요. 글들을 보면. 이제 그래서 같이 색동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창단식을 했는데 같은 날에요. 그걸 인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23년이 되어서 같이 이제 합류를 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색동의 유학파들은 일본에 있었지만 방정환 선생은 계속 방학 때마다 나와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조선과 일본을. 그러면서 일본 개벽 특파원으로서도 역할을 했으니까 일본의 상황을 중앙에 전하긴 했으나 나중에 색동의 백년사의 자료를 보니까 뭔 얘기가 있냐면 색동의 회원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는 일본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고유하게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운동을 펼치려고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그날 저자들이 저편에서 자기들식의 어린이날이라며 뭔가를 펼치고 있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색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나중에 둘이 피 터지게 싸우는데 진짜 유혈 사태가 나도록 싸우는데 쟤네는 뭐냐 이렇게 쟤네가 가짜다 이럴 수밖에 게 이해도 됐겠다 싶기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럼 이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됐느냐. 제가 의심할 수 있는 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방정환 선생님밖에 없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조선의 이 본 어린이날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증명할 수 있는 사료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날 23년 날 3년에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이제 전국 행사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왼쪽에 있는 사선으로 된 게 어린이날 공식 기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게 색동의 기예요. 색동의 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색동의 단체들이 저 색동의 기를 들고 색동회를 제외한 모든 어린이들과 사람들이 저 어린이날 기를 들었는데 자기들만 저 기를 들고 따로 참여를 해요.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선생님들? 그렇죠? 지금 뭐 현대에 우리가 탄핵할 때면 온갖 깃발 나오는 거하고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구심을 품었던 것들이 색동의 백년사의 그런 이야기들, 색동의 회원은 전혀 조선의 어린이날에서 모르는 상황에 대한 뭐 이제 사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왁구가 맞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사실 이거를 더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료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던 차에 이게 이제 점점 전개가 되면서 방정환의 사상이라든가 교육관에 대한 것이 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까 5월에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문예운동 위주로 이제 펼치려고 장악하고 싶어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이제 천호해방운동과 맞지 않다. 방정환 선생의 그런 어떤 그 운동의 행보가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지도자로서도 굉장히 무능하다. 어떤 사상도 없고 뭐 운동의 방향성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영웅적으로 막 웅변하고 동화하고 다니면서 그러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게 어쨌든 소년해방운동에는 그 핵심에 정통파 수훈주의들이 있었고 김기전 선생을 위시한 그리고 사회주의파가 있었는데 이 사회주의는 누가 봐도 욕먹을 만해요. 왜냐하면 그 어린이지의 사회주의 카프 문학가들이 쓰는 글들은 전부 다 어린이 노동자들이 그 계급 불평등에 대한 어떤 원망, 분노, 막 이런 거 막 표출하는 거 일변도거든요.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네, 뭐 노동을 되게 진취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 간악한 것들 서로 이러면서. 근데 이제 방정환 파는 수훈주의를 사회주의하고 싸잡아서 왜냐하면 수훈주의에도 강제노동 해방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 그들을 굉장히 찬동하는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싸잡아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사회주의자들 다 처단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런 정치 싸움에서 강정환은 못 이겼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 능력이 되게 무능하게 드러나면서 뭐 계속 5월에도 뭐 해체하고 자기 나름대로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행보를 보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런 어떤 사상과 능력의 무능함은 기본적으로 교육관의 차이에서 온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동화가 근대화된 천도교의 어떤 아주 깊이 있고 완벽한 사상 학문체계 이거 공부 안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흉내 내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가 쓴 글들이라든가 행보를 보면 그런 친일적인 성향들이 그대로 사실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제가 책을 쓸 때 이 참된 어린이 제목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방정환 글들을 보고. 근데 알고 보니까 당시 이제 방정환이 일본의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표제로 쓰인 게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한 건데, 그걸 그대로 따다가 계속 어린이집에서 쓰는 거죠. 근데 천도교 정통파들은 참된 어린이라고 하는 그 표와 사상에서 아주 그 정통되게 추출된 그런 단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써요. 좋은 사람 쓰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그 동요라든가 동화 같은 경우도 일본의 동요집이 있어요. 붉은 새라고 뭐 이제 그런 거라든가 그 문예지 방정환이 추구했던 그런 일본의 문예운동의
어떤 상징 같은 문예지가 있는데 그 형식도 그대로 다 따라하고 거기에 있는 글들을 표절을 굉장히 많이 했죠. 동요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후대 김동윤 선생님이 쓰신 논문들을 보면 뭐 한 4개 정도 제외하고는 굳이 그 조선소년해방운동가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민족애를 발휘하는 차원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당대에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얘기한 동심 천사주의 뭐 이런 것들. 애들은 천사같이 백제 같으니까 자유롭게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읽어볼게요. 꽃과 벌과 천사와 공주의 꿈같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되는 그 애화만 아동의 정서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요. 아동교육의 근본 의미가 아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할 의무와 그 행복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용감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소년해방운동의 취지인데 이게 뭐 감상적으로 뭐 울고 정치적 상황 전혀 배제된 상황에서 막 자연을 혼자 즐기고 이런 거 그런 순수한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 빈강화부는 김기전 선생님이에요. 김기전 선생님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방정환 선생님한테 아침마다 가셔가지고 아침밥을 빌어 드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방정환 선생님이 살아있을 때는 말을 못한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 32년에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아니 애들 다 공장에서 시달리고 학교에서 막 굶주려가지고 호미조각도 못 먹는 상황에서 뭐 그림 그리고 뭐 천사 그림 그리고 행복해야 할 만한 애들이 도대체 어딨냐. 해방운동의 취지를 정확하게 다시 새겨라. 뭐 이런 얘기들을 대놓고 하시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심지어 이제 김태호도 같은 색동이지만 색동이라고 다 친일파는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굉장히 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여리고 순수하니까 애들 막 보호하고 소년 애호주의나 얘기하지 그 이상 얘기하는 거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정원 선생님이 우리는 되게 위대하게 알지만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어떤 방정원 선생님의 성향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고집이 세고 그 어떤 조직가, 사회운동가는 아닌 것 같다. 되게 문예가고 예술가고 감성주의자고 뭐 이런 연예인 기질 있고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방정환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새겨 들어주세요. 이따가 말씀 자세히 나눠요. 네. 그런 것 같다라는 비해서 저런 이제 소년해방운동의 아주 철저한 교육관, 과 어떤 엄밀도에 비해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애매해요, 사실은. 방정환 선생님의 어른이 상을 보면 여기 맨 위에 이제 동심 천사주의인데, 당연히 당시에 서구제국주의가 추구하던 소셜 다이니즘이 추구하던 뭐 슈퍼 베이비 이제 인공적으로 문명의 기술이 길러내는 인위적으로 진화된 새로운 종 슈퍼 베이비 그래서 우량화대만 했던 거잖아요. 또 아니에요. 방정환 선생님이 얘기하는 어린이상은. 그리고 일본이 더더군다나 제국주의적으로 우리한테 주입시키려고 했던 억세너리상 또 아니에요. 그 사회주의가 얘기했던 이런 노동의 정의만 추구하는 노동자로서의 어린이상도 아니에요. 되게 민족주의적이고 정서적이고 또 어떨 때는 한국 어린이도 얘기하고 동학사상에도 근처에 비슷하게 가 있어요. 그러나 문학에서 표현이 사실상 그렇게 살짝살짝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 실제 소년해방운동, 어린이날 특히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치열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보라고 할까요? 그걸 봤을 때는 되게 본인이 펼치고자 하는 야심이 너무 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하는 거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대로 뭐 별로 소년해방 운동 판에서는 큰 힘을 못 쓰고 떨어져 나갔지만 방정환 선생님이 소년해방 운동의 정통성에 훨씬 더 중앙에 서서 수은주의 파들하고 제대로 그것을 협력해서 주도권 싸움하지 않고 500개나 되는 전국에 그렇게 키워놨던 소년단체들을 잘 키워나갔다면 오늘날 지금 해방 이후에 한국의 교육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그 교육의 수준이 어떻게 됐을까? 사실 그렇게 주도권 싸움 했던 그 시점과 그러지 않았었으면 하고 봤던 그 시점에서 펼쳐져 나온 그 간극을 보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구를 하면서 어쨌든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어린이날을 제대로 탄탄하게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제와의 싸움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제는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하게 한 5년, 5, 6년 정도 우리 어린이날을 연구해가지고 28년부터 유유화 애호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해요. 근데 뭘 하냐면 애들 기생충 검사해주고 회충약 먹여주고 그 위생관리법 교육해주고 어머니들한테도 아이들 잘 키우는 육아법 이런 거 막 강의도 해주고 또 더더구나 창경궁 무료 개방해주고 백화점에서 우리한테 수차례 근거 가지고 메이드인 좌표 딱 찍어서 그 상품 가지고 애들 선물 사주는 잔치 벌이고 뭐 영화도 틀어주고 막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량아 대회, 슈퍼베이비 있잖아요.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사회진화론을 추구했기 때문에 인위적인 그런 경쟁적인 신인류상이라고 할까요? 경쟁에서 이긴 강자 어린이? 그래서 이 우량아 대회들을 막 펼쳐요. 근데 이제 이 속셈은 따로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전쟁 병기로 또 산업 여건으로 조선 어린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신체 검사. 조선 어린이들의 신체는 일제국주의의 재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재산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이들한테 어린이상을 딱 내세우는데 억센 어린이상을 내세워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체력은 국력 뭐 이런 얘기. 사실 이제 겉으로 듣기엔 좋지만 이런 간악한 의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억센 어린이를 기뤄야 되는 그 명분이 뭐냐면 조선의 어린이는 인종적으로 너무 미개하고 유약하고 나쁜 종인 거죠. 저급한 인종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은 자라면서 어른들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범죄나 질병에 빠질 우려가 너무 높아. 그래서 얘네들을 억세게 잘 튼튼하게 키워줘야 되는데 그 억센 어린이는 한국 식민으로 자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한테 체육대회 하고 국민체조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전신이 이때부터 우리 조선 인종을 체력 관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하기 위한 국민체조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이 막 시킨단 말이에요. 애들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슈퍼베이비로 자라게 그 억센어린 일제식 슈퍼베이비죠.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이 만든 분유를 먹어야 돼. 그래서 그때 특히 분유 사업 이런 것들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려면 이 일본 우유를 먹여라. 뭐 이런 홍보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량아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어린이날 운동가들이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든 건데 단 한순간에 엄마 아빠들이 다 애들 손잡고 기생충 검사 받으러 호로록 몰려가고 근데 기생충 검사 받으면 또 꼬셔요. 받으면 사탕 줄게라고 애들한테 막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막상 가면은 일본 애들은 주고 우리 애들은 또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막 울면서 오고 뭐 난리도 아닌 거죠. 우리는 행사를 해도 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애통해하면서 우리 어린이날 결코 그 어린이 애호하는 그런 날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호소를 해도 이미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이제 자멸되어 갔던 거죠. 어린이날들이. 네. 그리고 체육대회만 일제가 막 하게 하는데 동아일보에서도 이런 그런 체육대회들을 막 이렇게 그 미화하는 기사들을 막 쓰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1936년부터는 신궁참배를 시켜요. 남산에 신궁참배지가 있었는데, 유아애호 주간에 여기 아이들을 가서 신궁참배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고, 어린이는 이제 흥할꽃이라고 해가지고요. 학교에서도 이 흥하의 꽃으로 자라려면 억센 어린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다 이렇게 체력 단련하는 여학생들도 막 무술 가리키고 하는 것들을 시키고요. 기행진을 하는데 우리가 했던 기행진이 아니고 어쨌든 어린이날 기행진 하면 다 잡아갔고 뭘 시키냐면 여기 일장기 들고 이제 시키는 거 일본 건국이래 이런 것들을 로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내선일체 아침 조회 때 막 강조하거나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주입하는 이런 교육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43년에 전쟁 상황이 이제 긴박해지면서 강제노동이 더 이제 강화되는데, 뭐 초등학생들까지 이렇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더 이제 심화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14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군사훈련 시키거나 그중에서 좀 체력 좋고 제 군사적으로 좀 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판단되는 애들은 감히가제 특공대로 이제 차출해 가는 거죠.
일제식 어린이날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좀 제가 이제 시간상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냥 짧게 저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당시에 너무나 가난하고 질병 때문에 일찍 죽고 막 이런 어린이들의 상황 속에서 진짜 생존을 위해서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일본은 너무 잘 알았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황국 식민화를 시키기 위한 체력 관리의 의도와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 검사, 충치 검사 막 이런 것들 이 더더군다나 이제 당시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또 교회에서 똑같이 저런 위생검사라든가 우량할 대를 같이 펼쳐줬잖아요. 그 큰 흐름에서 사실은 살아남을 수 없었던 건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나 행사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발현시켰던 우리 민족의 위대한 그런 교육 사상들이 사실은 이제 잊혀져 갔다라고 하는 거. 그 너무 교육사적으로 봐서 또 인류 정신문화사적으로 봐서 또 너무 안타까운 소실인 거죠. 이거를 해방 이후에 잘 발굴해서 다시 계승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이승만 정권이 본인의 정권의 정통성들이 이렇게 담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행사였던 정파적인 관점은 다 넘어서는 대국민 행사였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정당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로 파악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가 행사로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어린이날 막 애들한테 꽃다발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색동회의 주요 그 친일파들 사실 이제 정통 소년운동가들은 다 지하로 도망 다니면서 뭐 굉장히 고생하고 뭐 비명 행사하기도 하고 김기전 선생도 이제 북한에서 사실 이제 제2의 통일운동 하려고 하시다가 아우디에서 돌아가신 그런 그러니까 뭐 김기전 선생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 친일파 색동에 하다가 살아남은 그 사람들은 교육 문화계의 요직에 이제 등용이 되면서 근데 이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자기 정통성, 정당성들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세탁하는 거죠. 그래서 방정환의 영웅화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수호주의들을 그 식민지 교육적 식민화 정책, 우리 민족이 깨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역사를 다시 회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 때 마지막 조선 총독이 남기고 간 말, 뭐 우리가 조선에 쏟아부은 뭐 군사 뭐 여러 가지 사업시설 하나도 안 아깝다. 그거보다 더 사실은 위대한 역량이라고 우리는 조선에 미치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시 언젠가는 반드시 컴백할 거다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식민지 교육을 심어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죽도록 싸울 거야. 그래서 그 싸움이 그게 다라는 날 I'll be back 하고 자신 있게 그 말을 남기고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지금 100년 됐잖아요. 일제 우리가 한 바퀴 돌아서. 지금의 시기가 아마 뭐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하는데요. 음, 좀 그래서 그 키세스 저기 하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눈보라 쏟아지는데 은박지 쓰고 막 밤새는 청년들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유전자, 정신의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거구나라고 하는 어떤 희망과 안심도 사실은 들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구구화되고 있고 어쨌든 우리는 제2의 이승만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구와 친이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사실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일제가 한국 식민화를 위한 정신말사 정책, 문화 정책은 제대로 성공했다라는 생각도 어느 편에선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회복해낼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것을 회복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국민적인 차원이면서도 문화적인 것이 어린이날이겠다. 그래서 그걸 다시 계승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제가 막 홍보를 하고 그랬던 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작은 것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린이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취지와 역사를 제대로 재발굴해서 고치는 작업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방정환 연구소에서는 이미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시 고쳐서 이해하고 뭐 이야기하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나라 공식적인 자료들 뭐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국가정보기관 다 검색해 보면 다 여전히 어린이날은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날, 어린이집은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문예지, 뭐 어린이날의 취지는 개인 인권 이렇게 막 나와요.
이거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요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런 내용들 우리가 좀, 알려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화 운동, 김기전과 수은주의 소년운동 해방가들이 간파했던 당시에 이런 반생태적인 서구 운명의 어떤 속성과 체계들, 이 사상들, 뭐 이것들이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들인데, 이건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학의 그 사상 전통과 그 근대의 다윈이즘을 극복할 수 있는 그에 반하는 생태적인 그 생태학 이론들과 노동론들. 이건 현대의 그 생태학자들인데요. 뭐 얀치라든가 뭐 린 마굴리스라든가 뭐 마투라나라든가 이런 현대의 과학계의 어떤 생태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생태 이론까지도 전부 다 연결이 되고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김기전의 그 소년해방도의 교육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거 더 오늘 말씀 못 드리지만 근데 이런 탄탄한 사상체계와 교육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것이 현대에 사실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정치적인 그런 인류가 인류를 침략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자연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것과 이중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운동, 생태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자연만 사랑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인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회를 사랑하는 것, 민족과 지구 전체를 사랑하는 것. 이게 다 한 쾌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소년운동 해방 사상들이 이런 탄탄한 문명에 대한 통찰력과 사상 기반과 교육 체계와 또 그것을 교육운동으로 현실화시켜낸 어떤 추동력들, 역사적 사례들을 우리한테 어린이날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현대에 계승해서 잘 이어나가면 일제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나름의 녹색제국주의의 초기 형태이기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여섯 번째 인류의 멸종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극단의 상황으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이 극단의 상황이 그때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던 초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에 개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희망을 갖게 하는 의미를 가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서구 생태론에서도 우리가 교육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과거에 경제, 자연을 파가지고 인류의 욕망을 실현하는 이런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사실 길렀는데 그 어떻게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생태맹인 거죠. 죽을 줄 모르고 인간의 막 풍요와 자유만 추구하는. 근데 그것에 대한 반성이 요즘 그래도 서구 사회에서 일기 시작한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구 생태 시민을 길러낼 거냐, 호모 에콜로지쿠스를 길러낼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굉장히 진화된 어떤 교육론의 인간상이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학이 얘기하는 경물 사상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리고 그 경의 근본 핵심이라고 하는 신성성? 물질까지도 다 포함하는 신성성에 대한 자각,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그건 사실 이제 영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생태적인 영성을 각성하는 차원까지 인류 의식이 진화하지 않으면 지구 위기 극복하기 힘들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윈이 삼각형의 맨 꼭대기에 올려다 놓은 지배적이고 파괴적인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전 우주를 다 사실은 회복하고 그 공진화에 참여할 수 있는 생태적인 영장, 소년해방 운동이 제시했다. 이렇게 보는 거여서 이걸 이해하고 펼쳐나갈 수 있는 민족은 우리니까. 어떻게 하나 답답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또 자연스럽게 요즘 기후행동도 하고 정치행동도 하는 초등학생도 나오고 있고 청소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희망이 일제시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일제도 어린이들이 먼저 만세운동을 한 거를 어른들이 감동하며 받아 안은 거잖아요. 서구에서처럼 어른이 주체가 돼서 어른이를 뭐 어떻게 길러낼 거냐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고 끌고 간 게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어린이 운동의 아주 독보적인 특징이고 앞서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근데 현대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계가, 사상계가 각성을 해서, 각천주해서 지금 저렇게 새롭게 깨어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그런 기후시민들, 생태시민이라고 할까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뜻을 어떻게 받아 안아서 또 잘 좀 뒷받침해 줄 거냐. 근데 이거를 공동의 과제로 좀 받아 안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오늘 이제 참석 못하였지만 윤양순 선생님이라고 삼척의 보통학교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삼척 초등학교인데요. 이 본인 학교의 교가에 삼일정신의 가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조국의 독립을 노래 부르는 3일의 운동정신을 잊지 말고 놀고 뛰고 배우자. 사실 이제 요즘 현대 교과에 이게 있기 힘들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제가 그 100년 동안의 신문기사들을 보니까 그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만세운동을 일으킨 경우가 많고요. 그 감옥에 갔다 오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어린이집을 보니까 어린이집가 이제 한글 공부하는 거잖아요. 학교에 일본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어린이집을 막 못 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거기다 대고 대차게 네가 선생이냐, 교육자 양심이 있는 거냐 하면서 어린이집 이거 우리 읽겠다. 학교에서도 배우게 해달라. 막 이렇게 하는 9살, 10살짜리 어린이들이 많은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 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나름대로 어린이들, 이거 어른을 위한 사실은 어린이 노래 동영상이에요. 어른들이 먼저 이걸 깨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든 건데, 따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맹들아 푸른 걸음을 5월의 푸르를 봐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은 세상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의 푸르를 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그리고 이제 저 비디오에 담은 내용은 어린이집 전체를 보면 어떤 어린이를 기르려고 했는지 그 참된 어린이상이 10가지 어린이상으로 추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상을 그냥 짧게 짧게 화면으로 넣은 거라서 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어쨌든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시간상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어린이날 역사와 어린이집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제가 쓴 어린이날 백년사, 어린이날 백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된 어린이라는 책과 소년해방운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 1만 페이지의 내용을 현대 생태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총정리한 다시 읽는 어린이 이 2권의 책을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다시 읽는 어린이는 국한문 혼용체와 세로쓰기로 되어 있어서 읽기 힘든 영인본 형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접할 수 없었는데요. 강정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당대에 정말 기라성 같은 훌륭한 아동문학가들의 수많은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꼭 이 시대에 다시 읽어야 할 양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어린이날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날의 참뜻과 행사의 원형들이 잘 복원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